이렇게 농촌 지역에서의 변화는 농노 해방이 일어났다. 근데 농노 해방은 주로 엘베강 서쪽, 서구 유럽 쪽에서 일어났고 동쪽 지역 유럽에서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농장제, 영주들이 강화됐다.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농촌 지역인 그렇고 도시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변질하게 됩니다. 특히 마크스는 자본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도시에서 수공업 길드의 계급 분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이 길드 중에도 상인 길드가 있고 수공업 길드가 있어요. 상인은 예를 들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건 상인 길드고, 대장간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수공업자들이 만든 건 수공업 길드라고 그러죠. 독일에서는 그걸 줌푸트라고 부르는데, 이 줌푸트, 수공업 길드는 세 가지 계급으로 되어 있죠. 마스터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직인, 조니맨, 직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제가 있어요. 도제는 요새 우리를 치면 이제 견습생이죠, 견습생. 월급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와서 가르쳐 주는 거, 기술 가르쳐 주는 거. 어느 정도 청소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 기술도 익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월급을 줘요. 그게 직인이에요. 그러다가 직인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여라. 그러고 나가서 자기 독립을 하면 이게 마스터가 되는 거죠. 이 도시가 막 발전할 때는 여기서 갈등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많이 거두어서 걔를 기술을 가르쳤다가 그 중에 몇 명은 청년으로 살아서 직인이 되고 나가서 또 방을 열게 해주고 그러면 같은 수공업 길드에 걔도 또 마스터가 들어오게 되고 한참 도시가 확장되고 물건이 잘 팔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다 팔리고 이제 장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직인이 많아지니 경쟁이 되는 거죠.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들끼리 모여서 직인에서 마스터로 올라가는 걸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낸다든지 굉장히 고난이 기술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드는 원료로 물건을 만들게 한다든지 나중에 말기로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 장인 마스터의 아들이나 친자식이나 아니면 마스터가 죽고 과부가 남으면 그 과부랑 재혼한 직인, 사위 이런 사람이 아니면 마스터가 못 돼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게 그게 이제 장인의 폐쇄성이죠. 높은 입회비를 주고 값비싼 이제 시작품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직인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직인 길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노동조합의 선구자다, 시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장인 그러면 다 같았는데 이제 부유한 장인과 가난한 장인 사이가 나눠지고 이렇게 장인 내에서도 또 부분이 생기면서 가난한 장인들은 물건 제대로 못 팔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거기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직인 같은 신분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상인과 수공업자는 원래 별개였어요. 나중에 상인들이 돈을 벌면서 직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그 직인들한테 또 이 기술 있는 장인들한테 원료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인과 수공업자가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이었는데 이제 돈 있는 상인들이 수공업자부터 위에 들어가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금산분리 정도 될까? 산업에 속하는 게 수공업자고 금융에 속하는 게 상인들이라고 돈이 있으니까 이 분리가 이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돈을 가진 상인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농촌공업이 원래 공업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발달하잖아요. 그죠?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농촌에서 수공업이 발달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시에서 장인으로 승진하지 못한 기술을 가진, 좋은 기술을 가진 직인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농촌으로 가요. 농촌에 가면, 농촌에도 뭐, 그때 당시엔 요새 같은 거대한 자본이 있어야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집기 몇 개 있으면 모직물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뭐 조그만 터에서 대장간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가진 사람이 농촌에 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기는 원료가 있어요. 거기는 밑에 시켜 먹을 도제를 일시킬 수 있는 단순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기술을 가진 직인들이 농촌 수공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종전에는 수공업은 전부 도시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서 장인들이 직인을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직인들이 농촌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농촌 공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특히 모직물 공업에서 광범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보면 면직물이 많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발달한 비단 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직물도 어느 정도 발전해 있었죠.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양털을 깎아서 양 가지고 만드는 모직물. 이 농촌 지역에서 모직물 공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런 겁니다. 이 사진은 내가 런던에 있을 때 길드홀이 있길래 찍어온 거예요. 내가 찍은 건데 젊었을 때. 이 길드의 잔재들이 지금도 유럽 도시들에 가보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구가 감소되면 당연히 시장이 축소되겠죠. 그럼 상인들도 타격을 받아요. 수공업자는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장인들, 기술자, 공급자가 너무 많으니까 타격을 받았죠. 상인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상인들이 연합을 해서 독점력을 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은 무역을 독점하고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적인 제도적 장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독일 북쪽, 지금의 뭐 네덜란드, 덴마크, 그 북쪽에 이제 거기 있는 상인들이 연합을 한 게 한자동맹이에요. 한자동맹 그러니까 무슨 중국말 한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자입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한자. 한자동맹이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방어를 하고 상권을 확장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자동맹을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공업자 말고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액층 감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독점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카르텔 같은 그런 제도적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벌써 자본주의의 모습이잖아요. 중세 말기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와 농촌과 또 상업이, 수공업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를 졸업하고 근대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적 모습이 중세 말기에 이제 서서히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중세 그 말기에 이제 베네치아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리고 또 유럽은 그렇다면 유럽 외의 지역은 어떤가 이 두 가지를 더 공부하고 중세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